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노화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사람들은 공동체 안의 노인들을 보며 왜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대의 치료사와 철학자들은 노화가 단지 자연의 섭리, 즉 몸 안의 특정한 정기나 체액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을 체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 네 가지의 균형으로 보고 이 균형이 유지되면 노화도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균형이 깨어지면 질병이나 힘겨운 노년을 맞이한다고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었고 세포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도 없었으며 유전학적 개념도 없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장수나 노쇠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었죠. 노화에 대한 이해는 철학적이고 관찰적인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화가 건조해지는 과정, 즉 몸에서 수분과 활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노화가 생명력을 소진해 가는 일이지만 식단이나 운동,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묘약을 찾으려 했지만 진지한 시도든 사기 행각이든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호기심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인간의 상상력이 미치는 한 그 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가 급격히 발전한 과학혁명 시기에 들어서야 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17와 18세기 유럽에서는 인체를 전례 없는 엄정함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해부학자들은 시신을 해부하며 조직이 일생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여러 종의 생명체의 수명을 기록하면서 어떤 동물은 몇 달밖에 살지 못하지만 거북처럼 몇 세대의 인간을 넘어서는 생명체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왜 종마다 노화 속도가 이렇게 다를까? 노화가 자연의 보편 법칙인가? 아니면 조절 가능성이 있는 현상인가? 하는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 노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진화적 관점에서는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노화 역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줄 만큼만 살면 그 이상의 수명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노화는 단순히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생존 및 번식 전략과 얽혀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자들이 노화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노화에 관한 진화론적 가설은 생식기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시점 이후에는 자연 선택이 장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다시 말해, 더 오래 사는 것이 유전자 전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은 몸을 수십 년 넘게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현대 생물학, 유전학, 분자과학이 급격히 발전하며 노화에 대한 이해는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포를 들여다보며 노화가 단순히 장기가 닳는 문제가 아니라 미시적이고 분자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근본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바로 텔로미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텔로미어는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캡 역할을 하는데 세포가 평생 분열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 유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세포는 정상적으로 복제되지 못하고 활동이 정지되거나 죽음에 이르죠. 이는 일종의 내재된 타이머처럼 작동해 노화 과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텔로미어만이 노화의 실체를 드러내는 유일한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활성산소, 프리라디컬 이론 역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죠. 활성산소란 우리 세포, 단백질,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반응성이 높은 분자들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나 방사선, 오염 등에 노출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손상이 누적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과학자들은 가정했습니다. 물론 활성산소 이론은 예전처럼 만능적 설명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노화가 세포 수준에서 누적되는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 등 생활 습관이 이 손상의 축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전들을 알아내도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노화란 유전자 코드에 내재된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단순히 생화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즉 우연한 손상의 축적일 뿐인가? 한쪽에서는 노화를 엔트로피의 필연적 결과,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학적 기계장치에 쌓이는 오류와 손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른 쪽에서는 수명이 유전자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종마다 수명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쥐는 몇 년밖에 못 살지만 인간은 대략 한 세기, 북극고래는 200년 이상, 어떤 나무는 수천 년을 삽니다. 노화가 정말 우연적 축적일 뿐이라면 왜 자연은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냈을까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이르러 유전학 및 분자생물학의 첨단 연구가 진행되면서 효모,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같은 모델 생물의 수명을 조절하는 실험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키면 수명이 2배 가까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적어도 일부 생명체에서는 노화를 유전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인간에게도 이런 개입이 가능하다면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 관련 질환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런 새로운 노화학 이해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세포 내 인슐린 조절, 특정 성장인자 등 수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로가 밝혀졌고, 칼로리 제한이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쥐 등의 실험동물에서 관찰되면서 영양 섭취나 약물로 이러한 경로를 조절해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이론과 발견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이해하려면 무지갯빛을 만드는 프리즘을 떠올리면 됩니다. 흰 빛을 비추면 여러 색깔의 스펙트럼이 나오듯이 노화도 가까이서 살펴보면 DNA 손상, 텔로미어 단축,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노화세포의 축적, 유전자 발현의 변화 등 여러 요소로 나뉘어 보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가 전부를 설명하지 않으며 결국 상호 연관된 여러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적응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기계이지만 이 회복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아 수십 년이 쌓이는 동안 점차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이해는 역사, 문화적 측면과도 이어집니다. 인류는 노화가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기에 늘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려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노인들을 보며 왜 누구는 90대까지 건강하고 활발한 반면 누구는 훨씬 이른 시기에 쇠약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는 단지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개인적 차원의 고민이기도 하죠. 누구나 늙어가는 부모나 조부모가 있고 스스로도 어떻게 늙어갈지 궁금해합니다.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억력은 괜찮을까? 내 생애에 과학이 노화를 늦추거나 거꾸로 돌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최근 연구들은 일부 희망적 답변 혹은 적어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노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 골밀도, 심혈관 건강을 지켜 육체적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등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의 회복 메커니즘을 지원해 노화 관련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뇌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을 돕고 이는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자극도 정신 건강을 뒷받침해 치매를 늦추거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요인들은 시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노화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식단과 운동을 넘어서는 접근은 어떨까요? 최근 수십 년간 생겨난 분야가 생물 노화학이므로 노화와 노화 관련 질병의 생물학적 기초를 연구합니다. 연구자들은 라파마이신, 메트포민, NAD+ 전구체 같은 물질에 주목하며 동물 실험에서 이 물질들이 수명 연장 혹은 건강 수명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부 초기 동물 실험 결과는 고무적이지만 인간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과 줄기세포 치료 같은 분야도 발전하고 있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 대체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기술이 실현된다면 단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상실된 기능을 되찾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연구들은 윤리적 문제도 동반합니다. 수명 연장이나 노화의 특정 측면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치료법의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이용해 더디게 늙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다면 인구 구성과 자원 분배, 삶의 의미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영생은 신화와 전설 속 이야기였지만 이제 과학이 자연 수명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는 생물학, 환경, 진화, 생활습관, 미래 기술이 얽혀 있는 복합적 주제입니다. 단순히 주름이나 흰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보살피며 영원한 젊음을 꿈꾸는 신화가 세대를 거쳐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런 신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다시 고대의 오래된 나무를 떠올려 봅시다. 그 나무가 늙고 결국 죽는 이유는 바람, 가뭄, 병충해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겪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도 부상이나 감염, 각종 독소에 노출되면서 생물학적 한계에 다다르죠. 그럼에도 몇천 년을 사는 나무도 있고 북극고래 같은 동물은 몇백 년을 삽니다. 이는 자연에서 노화가 결코 획일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종이나 생명체는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화 과정을 겪는데 이 비밀을 파헤치면 우리 몸에도 적용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노화를 그저 철학적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 생물학적 과정으로 여기며 옛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세포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 유전적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뇌 깊숙이까지 살필 수 있는 영상 장비, 그리고 분자 단위로 세포와 상호작용하는 신약들이 있죠. 게다가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가 긴밀히 협업하며 연구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는 더 큰 시급성을 줍니다. 인류가 노화를 이해하는 과정 전체를 돌아보면 참으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체액이 마른다고 생각했고 중세에는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이성을 통한 이해와 실험 정신이 싹터 오늘날 과학적 접근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전자, 단백질, 세포 경로를 밝히고 미래에는 이들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SF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 과학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노화는 여전히 개인적이고 심오한 경험입니다. 진화, 분자생물학, 세포 유지 메커니즘 등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스스로 노화를 체감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노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해가 깊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연민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노화를 질병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과정으로 봅니다. 건강 수명을 늘려 더 오랫동안 질병 없이 살게 하고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즉, 단순히 수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더 잘 살기가 목표가 됩니다. 노화의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더 우아하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회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퇴 시기가 늦어지거나 2차, 3차 커리어를 찾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웰니스나 안티에이징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미용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관절염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근본적으로 늦추거나 치료하기 위한 진지한 과학적 시도들도 활발합니다. 노화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면 이런 질환들의 발병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정서적 요인도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 등은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 등 노화 속도를 높이는 여러 요소에 작용합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일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권은
사회적 연결이 노화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면이 있지만 노인을 소외하는 사회 구조에서는 노화가 훨씬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탐구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관계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미래를 상상해보면 손상된 DNA를 복구하거나 노화 세포를 제거하거나 노화 호르몬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첨단 치료법이 보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노화 지연 솔루션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인공지능이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노화 억제 전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0세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일이 당연해질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아는 노화 이론이 미래에는 원시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화란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명이 겪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를 규정짓는 특성입니다. 노화는 문화, 예술, 스토리텔링, 가족 관계까지 좌우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그 규칙을 바꾸거나 속도를 늦추고 때론 그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화를 이해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두려움을 덜며 적응과 대처가 수월해지며 연민도 늘어납니다. 결국 고대 철학자들의 체액설부터 현대 과학자의 유전자 연구와 웜 수명 조절 실험까지 모든 노력의 유산은 살아있음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지닌 특징이니까요. 과거의 신비한 불로장생의 약에서부터 최첨단 유전자 요법까지 노화를 파헤치는 인간의 호기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노화라는 현상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아름답고 취약한 생명이야말로 영원한 정답이었기에 우리는 조금씩 해답에 다가가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오래된 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노화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함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역사, 과학, 철학,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뒤섞인 하나의 커다란 테피스트리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체액 이론부터 현대의 유전자 개입 최전선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고 노화가 단지 쇠퇴만이 아니라 적응, 지식, 공동체, 그리고 의미와도 관련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화를 깊이 이해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 영상은 학력이 어떻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니 게임 이론부터 핵물리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